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복지부 차관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만났습니다. 교수들의 집단 행동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대 의대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경희 기자, 어제 복지부와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어떤 내용을 논의한 겁니까? 네, 박민수 복지부 2차관과 정진행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젯밤 2시간가량 만났습니다. 개원이 중심인 의사협회가 아닌 교수 대표를 직접 만난 건데요. TV조선 취재 결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겸직해제 집단행동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발령하는 겸직 교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고 동시에 병원에 파견을 나가 환자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상당수는 이러한 겸직 교수인데 병원 파견을 포기하고 학교 강의만 나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겸직 해제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사직서를 내는 집단행동을 결정했다면 전문의 차원에서 겸직 해제로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핵심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들로 겸직 해제 움직임이 퍼질 것이라며 아산병원과 순천향병원 교수진도 서울대 교수들의 결정에 연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전공의가 모여 추가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4월 총선이 4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1차 경선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공천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일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최홍국 기자, 국민의힘 1차 경선 지역 어느 곳이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이틀간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19곳에 대한 경선을 진행합니다. 주목할 곳은 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대통령실 출신들이 경쟁하는 서울 양천갑, 동대문갑, 경기 여주 양평, 충북 충주, 제천 단양 등입니다. 1차 경선은 오늘 마무리되는데 내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이 진행됩니다. 네, 최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를 찾았죠? 네, 이번 주 내내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았습니다. 오전엔 교회에서 주민들과 당원들을 만났는데 같은 곳에서 지역구 유세를 하고 있던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다음 주 월요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충돌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달구는 쟁점들 패널 4분 모시고 하나씩 짚겠습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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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취재 바로 보시죠. 네, 민주당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위 20% 통보 사실을 공개한 의원들은 대부분 비명계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친명계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속속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내용들 비명계에서 우려를 했는데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최악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상된 어떤 결과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서 이미 명단이 몇 번 나왔었거든요. 첫 번째는 대표 단식 때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 리스트 해서 한번 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체포 동의안, 가결 때 또 가결 명단 또 돌았습니다. 이런 명단들이 지금 보니까 31명, 하위 20% 이내에 든 31명과 거의 일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되게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공천 과정이 민주당 공천 과정 역사상 가장 심각한 어떤 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집단과 특정인들이 지금 하위 20%에 고스란히 다 예상대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사실 나쁜 상황이
설득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거칠게 느껴지는 예.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보더라도 아무리 특정 집단들한테 그렇게 뭐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만큼 투명하게 공정하게 보이느냐 또 설득해내느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아유 잡으면 늘 있는 거야 라고 넘어갔을 텐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거칠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집단과 또 특정 인물 그리고 이 과정 때문에 말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공천은 대장동판 이 사촌 시스템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어요.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당연히 뭐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 조금 시끄러워 보이는 것도 뭐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꼭 이 시끄러운 공천이 나쁘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공천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만큼 시끄럽다는 건 그만큼 현역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혁신 요구 이런 부분을 좀 부응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현역들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주지 않고 현역 의원들까지도 뭐 평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또 날카롭게 또 어떤 국민의 눈높이의 잣대에 맞춰진다라는 기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공천이 결국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혁신 공천으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위 20%의 비명계가 대부분 포함된 원인을 두고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 같다. 친명계 김성환 의원의 의견인데 일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당에 한 30분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 평가를 하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고 저는 이 요소들이 당시에 이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김성환 의원, 이 민주당 인재 영입이 간사,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실제 비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의심을 받아 하위 명단에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김성환 의원이 일종의 그 천기 누설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작년 9월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에서 최소 29표 정도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번에 그 하위 명단을 보면 이게 한 31명 정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일단 숫자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치되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요, 국회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헌법에도 규정하기를 예.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이 인신에 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누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찬성표를 던졌다 한들 그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표를 감싸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문제시 삼아서 만약에 살생부처럼 활용을 한다. 예. 이렇게 되면은 누가 이것을 용인하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누구와 수박이다 아니다를 감별하는 소위 그 열성 지지층 예. 개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들 지금 뭐 국회 내에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 공천 결과에 예. 영향을 미쳤다면은 이게 뭐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결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한 명단이 좀 돌았고 이게 지금도 실제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공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1월에 의원 당직자 다면 평가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예.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김영주 의원은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그 당시에 다른 본인이 하위 10%에 들어갔다고 밝히신 분들은 그 당시에 가결로 의심되는 분들 그렇죠. 아니면 그걸 주장을 했던 분들이 있는데 김영주 의원은 그 당시에 전혀 그런 주장에 참여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의정활동평가도 상위권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하위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 때문에 뭔가 평가표, 채점표를 뭔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글쎄요. 전 당에서 또 일부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점수가 전체 1000점이라는 저희 그 민주당의 그 평가표가 1000점이거든요. 전체의 순위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혹시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할 때 의원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죠. 뭔가 다른 목소리 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다 그냥 충성해야겠구나. 저는 그러면은 당의 기여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충성도란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만약 맞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채점표를 빨리 공개하는 게 낫다. 그 전체 공개가 일반인 공개가 힘들다면 의원들 사이에서라도 본인에게 당사자에게라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쵸. 내부에서는 일단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고요. 네, 일단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은 지도부의 충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단 몸을 낮췄는데요. 네,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시점에 도리어 민주당이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있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실망을 다시 되찾고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 과정을 어제 최근에 작심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곳이 은평을입니다. 이곳이 강병원 현역 의원 지역구인데 지금 김우영 전 서울시 부시장, 직함이 사실 이전에 여러 개가 있었어요. 강원도당위원장도 했었고 네. 이곳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파열음이 나는 겁니까? 강원도당위원장, 그러니까 도당위원장은 그 도를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우영 지금 후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은평구청장 2번이나 했어요. 이전에 했었어요. 이전에 은평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평구 이외에 그 공천에서 한번 탈락을 했어요. 그러자 강릉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릉시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때도 잡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략공천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거기서 굉장히 털을 닦았던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반발을 무릅쓰고 거의 내리꽂다시피 하면서 강릉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이제 강릉의 도당위원장까지 추대를 받아요. 그러면 자신이 강릉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강릉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해보겠다라는 그 선언 때문에 강릉 도당위원장까지 좀 추대받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도당을 완전히 그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팽개치고 갑작스럽게 은평구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얼만큼 설득을 했는지 설득력이 없으니까 사실 강원도당이나 혹은 강원도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김우영 김우정 후보가 친명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그 과정을 지금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거의 100일 남겨놓고 도당위원장이 팽개치는 경우가 역대 없었습니다. 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강원도당 위원장인 김 전 부시장이 지역을 옮겨서 서울에 출마하는 게 해당 행위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배경 관계는 지금 이종구 실장님이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당 지도부 그 최고위원회에서 주의 조치까지 내렸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당 위원장이었다가 갑자기 지역구를 타 지역구로 와서 출마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공천 과정 중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시스템 공천 기준에 따라 공천 과정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관위의 입장인데 또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고 납득시키는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선하는 거죠, 이곳이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지도부에서도 주의 조치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그 지역에 또 이제 걸려 있는 또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한다면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당 자체에서 좀 검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란이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한 여론조사 업체도 경선 과정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조사 방식 그리고 선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래 그 업체들 여러 개를 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체의 PT를 받고 3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나중에 추가가 된 업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래 공고가 됐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원래 여론조사 업체들은 개인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유출되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 근데 그 업체가 과거에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인 거죠. 근데 그 기준이 1월 달에 공고가 새로 났을 때 그 기준이 갑자기 빠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좀 의구심,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하는 배제, 좀 의혹이 있으면 일단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왜 그 업체, 제가 말씀드린 뭐 기준이 바뀌고 한 것들에 대해서 뭐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그걸 실행한 실무자들의 좀 설명을 들어보고 그 관련돼서 혹시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런 뭔가 잡음이나 이런 것들 예. 이의 제기에 대해서 좀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딴 문제 제기에 이 대표와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설도 나오는데 김현주 평론가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투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긴밀히 협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우영 그 강원도당 위원장 예. 그리고 이 여론조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네네. 과연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이 대표에게 강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그 정책 과정에서의 이야기만 건네는 것만 해도 이 대표가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표시를 했다라는 전언이 있어요. 그렇기 확인되진 때문에 않았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내부의 분위기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래대로 가고 또 유권자의 눈치를 본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뻔하게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예. 민주당의 앞으로의 그 총선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일이 전개될지 참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강하게 개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 대표적인 비명계죠. 이 서른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납득하기 힘든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비명 행사이며 사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까?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와도 좀 상의를 하실 아니고 여러 사람과 상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주초쯤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표가 뭔가 입장을 바꾸거나 한다면 어느 정도면 뭐 그럴 기대는 전혀 없고 그러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른 의원은 나는 57건을 대표 발의하고 100%에 가까운 상임위 본회의에 출석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 지금 나오는 분들이 이 대표와의 비교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이번에 의정 활동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재판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선원 의원은 의정 활동과 관련해서 뭐 본회의 참석률이라든지 상임위 참석률 그리고 법안 발의 건수를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예. 이것도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역대 어떤 정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대표를 직격을 하면서 당대표와 비교를 하는 그런 말들 지금 표현되는 것들은 거의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격하는 그런 워딩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또는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것은 지금 이 대표로서 좀 더 제가 생각할 때 치명적입니다. 공천 관리라는 것이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권위가 서려면 자신과 관련된 어떤 공격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노웅래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발언 또 서른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발언의 대표와의 비교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말 맞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적격이냐? 예. 그리고 단수 공천이냐? 그대로 뭐 공천을 받아서 나가느냐? 이런 질문을 이재명 대표에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른 의원은 이낙연 공동대표를 좀 그 공동대표와 연락하는 이 부분도 좀 논의 범위에 넣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민주당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글쎄요, 일단 서른 의원이 앞으로 어떤 결단을 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 지켜봐야겠죠.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이제 좀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서른 의원이 뭐 정치적인 결단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큰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서른 의원이 갖는 또 정치적인 중량감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서른 의원이 지금 어느 정도 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 혼자 결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뭐 이른바 세력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내에는 어느 정도 파장은 있을 거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하위 뭐 20%의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바로 컷오프 되는 것이 아니라 경선에서의 감산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에 당에 남아 참여하겠다라는 목소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주말 지나서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위 20%에 포함된 상황에서도 경선에서 이기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전언도 있는 만큼 지켜보긴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서른 의원은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며 또 웃으면서 이야기한 이 대표의 태도를 겨냥한 바가 있죠. 이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동료 의원을 폄하하며 즐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태도를 아쉽게 보는 부분이 많죠. 예. 더더군다나 지금 관리가 너무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공천 내용을 보면 일부 이렇게 잡음도 있고 좀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맞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저희가 국민의힘보다 왜 뒤처질 게 없는데 왜 굳이 이런 잡음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태도 문제, 태도 논란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공천을 못하는 것처럼 하느냐. 국민의힘도 지금 잡음도 없지만 뭐 혁신도 없고 개혁도 없고 감동도 없는 공천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괜찮은 공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지는 그런 사례들,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뭔가 교체를 해주는 그런 그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고, 또 뭐 친문 친명 갈등이 너무 불거졌지만 사실 친문 의원들 뭐 진선미 장관, 뭐 박범계 장관, 김영배 다 어떻게 보면 공천 받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노영민 전 실장도 결국 경선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대표가 잘 포장해주고 뭔가 좀 잘 다듬어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잡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공천이 뭔가 교체도 좀 뭔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뭔가 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관리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좀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 좀 설명하면서 웃음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에서도 지금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분이 기자님들 피해서 도망 다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뭐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뭐 총선 승리는 별 염두에 없구나. 빵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시다던데 여러분도 뭐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좀 웃었어요. 난 거기서 막 섬뜩하더라고. 지금 노웅래 의원은 공천 배제에 항의를 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 만났지만 이 대표는 선을 그었죠. 지금 이 대표의 생각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재명 대표는 지금 21대 국회가 21대 민주당의 의원들이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21대 총선 당시 2020년이면 자기는 경기도 지사에 불과했고, 당시 경기도 지사를 할 때 2018년부터 사실상 친문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거든요. 해경군 김씨 소위 아이디 그 논란에서 이 친문들이 제명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어쨌든 그걸 막아주고 해서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했지만, 수행하는 단계 속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뭐 국회에 공천받게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당시엔 친문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공천 그 플랜카드로 예. 다 당선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의 사람, 그러니까 친명계를 많이 공천을 시켜야만 한다. 예. 그 생각 속에서 어떠한 비판이 오더라도 이것을 내가 지켜야만 결과를 낼 수 있다. 이 생각이 드라이브를 계속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은 외통수예요. 예. 지금 어떻게 자기가 흔들리면 더욱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한두 지역이라도 만약에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공관 위로 넘겼을 때 오는 파장이 도리어 지금 비판을 조금 받더라도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강행하는 것보다 위험이 더 크다. 그러니까 강행 쪽으로 그냥 계속 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짧게 질문 하나 드리면 설사 선거에서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당을 장악하는 게 본인에겐 더 우선이다 이런 생각인 겁니까?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보가 몇 번 보였어요. 특히 부산에서 서울대로 그냥 그 강행했을 때 제가 듣기에는 전재수 의원이 그 당시 상황에서 좀 말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부산 이러다 큰일 납니다. 부산 민심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부산대병원이 실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그대로 서울대로 간 상황에서 부산이나 경남 공천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사람들을 더 생각을 하고 친명들을 생각하는 어떤 행보다 수도권을 지금 겨냥한 행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뭐 확인은 안 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해석도 있다. 예, 그런 설명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공천에서 컷오프를 당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SNS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글을 올렸는데 강성 지지층의 지금 문자에 굉장히 좀 시달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사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명계로 굉장히 당내에서 분류가 되고 그랬죠. 또 이재명 대표를 좀 옹호하는 그런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던 의원이었는데 사실상 컷오프 이후에 탈당을 하시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날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참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뭐 컷오프가 되고 뭐 탈당을 하는 것 자체는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법률적인 판단은 별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백현동 사건의 판결문을 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날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완전히 별개로 좀 나누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백현동 판결문은 일단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일단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문이었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는 끝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 이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뭐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법률 판단은 또 각자 또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컷오프 되고 탈당하시면서 이 또 법률적 판단까지 묶어서 해주시는 부분은 당원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 명문 갈등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또 당 지도부에 조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 또 가장 관심 중에 하나예요. 임종석 전 실장을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초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종석 실장을 중성동갑에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그 당내에서는 송파 갑으로 좀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중성동 갑에서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왜 임종석은 안 되고 꼭 추미애는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상당히 단호한 그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명문 정당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행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중성동갑에 예. 공천하는 것을 좀 재검토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해찬 상임고문을 만났다는 그런 전언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당의 내홍 상황이 예. 심상치 않고 앞으로 공천 국면에서 어떻게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이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중성동갑에 다시 한번 재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권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외에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이 세 분을 또 당에서 어떤 곳에 보낼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내일 또 추가 공천 지역이 발표가 되는 만큼 내일 다시 전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계양을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이자 이번 총선에서 최대 빅매치가 예상되는 곳인데 현장 모습부터 보고 옵니다.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기 위한 정치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릅니다. 믿음과 책임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원희룡과 저는 단 하나의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저희가 반드시 원팀으로 승리할 겁니다. 우리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오늘 대표님 그 계양을에 지원 유세 가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도부 다 출동했는데.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은 줄곧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고 이 대표는 제 기억엔 거의 피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뭐 프레임 전쟁이죠. 예.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구도를 짜고 싶은 거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그렇죠. 정부와 구도를 짜고 싶은 예. 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구애하듯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적해서 지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의 인생 그리고 이재명의 인생을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예.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그냥 엘리트 출신으로 쭉 그 명대에 가서 검사라는 완전 초엘리트 집단에서 활동을 한 사람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 검사로만 그렇죠. 활동을 검사로만 해왔죠. 활동했죠. 그런 예. 다음에 왔고 그런데 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뭔가 감성적으로 난 좌천도 당했고 그런 검찰 시절에 어려운 시절도 예. 있었다는 걸 많이 내세웠는데 글쎄요.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좌천을 겪었던 사람이 본인이 주류가 된 다음에 또 좌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얼마 전에 민주당에 입당한 이성윤 검사 같은 사람 또 좌천시키지 않았습니까? 전 좌천 문화를 끄는 사람이 아니라 좌천 문화를 이어간 사람이 좌천을 당했었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느끼기에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하면 최근에 뭐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손준성 검사라고 얼마 전에 고발 사주로 1심 유죄를 판결받은 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의혹이 있고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그 검사의 그 당시 승진에 대해서는 인사책임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침묵했는지 그런 좀 고무줄 잣대에 대해서 분명 지적할 거고 뭔가 인생이 그렇게 뭔가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에서 지적하면서 본인의 인생은 뭔가 한 점 흠결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공천 파동 속에서 지역구를 신경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었죠. 바로 오늘 이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깜짝 만남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오늘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나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고 이천수 선수도 옆에 있었지만은 눈 인사 정도를 하고 지나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지역이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곳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세요? 뭐 예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만 놓고 본다면 원희룡 후보가 현재까지는 아마 좀 불리한 형세일 거예요. 뭐 역대 계양을 어떤 선거에서도 계속 그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이겼던 곳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좀 격차가 좁혀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상대적으로는 불구하고. 뭐 좁혀졌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어떤 격차를 계속 그 이상을 유지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원희룡 후보 측이 희망을 갖는 건 그나마 21대 총선보다는 대선이나 혹은 지선 2022년에 벌어졌던 지선이나 또는 그 대선에서 상당히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4년 전을 볼 거냐, 2년 전을 볼 거냐라는 그런 그 기준을 삼을 거냐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에요. 그렇죠. 벨트. 그러니까 인천에는 스윙보터예요. 인천이 한 번에 어떤 시장을 계속 연달아서 안 뽑아줘요. 이번에 박남춘 시장도 또 뭐 이번에 선거에서 졌잖아요. 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상수 시장도 몇 번 못하고 또 교체가 됐어요. 송영길 시장으로. 이렇게 인천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벨트를 형성을 해서 얼만큼 바람을 일으키느냐 지금부터 그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개항을 놓고 보면 2020년 총선 당시 1, 2위 격차보다 2022년 재보선 당시 1, 2위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도 엽니다. 일단 당대표로 총선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과 맞붙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부담은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글쎄요, 어떤 선거라도 뭐 자만하거나 오만할 수도 없겠죠. 자신 있게 치르는 선거라기보다는 절박하게 치르는 선거가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내에서 가장 또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또 원희룡 전 장관과 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절박하게 선거를 치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현역 지역 국회의원이 뭐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지역 행사를 가는 거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모양새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의 저런 이제 악수하는 모습이 지금까지는 좀 어색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아마 선거 과정에서는 뭐 두 분이 뭐 지나가다가 조우하거나 만나시는 장면 계속 마주치죠, 사실.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행사라는 것들도 또 같이 만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지역구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선거도 또 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 내에서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 행사들을 보면은 일요일보다 토요일에 보통 행사가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의 만남 조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공천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마포을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겨냥한 전략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운동권 대부로 통했던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내세운 건데 한 위원장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진짜 운동권에서 네임드롭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 정청래입니까? 그 유명한 함은경입니까? 운동권으로서의 어떤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시민사회와 정치에 국민들에게 들이밀 수 있었던 사람은 정청래보다는 함은경이 훨씬 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함은경 회장 어떤 인물이고 지금 마포에 투입한 배경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운동권에는 운동권으로 맞불을 놓겠다라는 이제 그런 심산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함은경 전 삼민투 위원장 85년도에 삼민투 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겠네요. 네, 미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6년 6개월 형을 받아서 투옥이 됐었고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투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뭐 어떤 그 계보가 존재한다면은 정청래 의원과 비교해 볼 때 단연 돋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고 또 이분은 이제 그 이후에 전향을 했고 또 군산에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는 등 생활인으로 살아왔고 본인의 그 민주화 운동 과거를 이용해서 어떤 뭐 영수증 청구서를 내민 적이 없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89년도 이것은 이제 87년 이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그 운동 완성 시기를 1987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이후에 미 대사관저에 사제 폭탄을 4발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다 불발이 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옥고를 치르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 민주화 운동 전체에서 살펴볼 때 함은경이라는 사람과 정청래라는 사람의 그 족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만 비교해봐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또 정청래 의원은 삼선 의원을 지내는 등
이후 그 민주화 운동 이력을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지금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운동권에 속해 있던 분들 뭐 대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체급 차이 뭐 비교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운동권의 체급 차이가 지금 이 운동권 척결론, 이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운동권에 서열이 있다고 만약 한다면 예. 그 운동권의 서열을 갖고 이번 선거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운동권으로서는 네임드, 그러니까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봤자 유권자들이 그것을 갖고 판단하면서 이 사람한테 투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민생이 중요한 것도 그 지역구의 현안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그 서열을 강조한 거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과 그 서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권 경력을 이용해서 기득권화된 그런 정청래 의원을 비교해달라 그런 어떤 표현으로 쓴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는 그 운동권 서열이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공천 잡음이 적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없을 순 없을 겁니다. 일단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연아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단수 공천이 일단 제동이 걸렸고 지금 친윤계인 박성민, 이용 의원 등도 공천 발표가 미뤄지고 있거든요. 양 진영, 양측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그런 것들 공격을 앞장서서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민망한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재판 중인 사람, 1심 실형받은 사람 다 공천 주지 않았냐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1심 그 실형을 받은 정진석 의원도 공천을 했죠. 무슨 뭐 재판부의 판결이 과했다라고 하지만 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유죄는 유죄입니다. 그런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1심 유죄, 대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1심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했고 김연아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당내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 본인이 좀 민망했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신에 대통령실 친윤 세력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겉으로 계속 민주당을 공격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의 그런 공격한 거를 그대로 뭔가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런 갈등이 친한 갈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뭔가 뭐 결정적인 뭔가 국민의힘 공천을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지분 싸움, 약간의 지분 싸움 이런 거에서 의견 차이 정도의 다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혁신을 위한 다툼, 혁신을 위한 잡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어제부터 진행되는 1차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이 내용도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봅니다. 지금부터는 제3지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낙연, 이준석 대표를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하고 이낙연의 신당하고는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은 정당이다. 이렇게 자기네들 원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섞여 들어온 거 아니에요.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기네 스스로가 아마 그 극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12년 전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때 인연을 맺었고 이게 사람들은 과연 갈까? 이번에도 갈까 했는데 갔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동안 입어오신 그 자켓의 색깔만 해도 뭐 거의 무지갯빛이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양대 정당의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결정적 역할들을 결정적 순간에 여러 번 해오신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과거의 이력과는 조금 다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제3지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과거의 그
참여했던 정당에 비해서는 규모도 상당히 작고 지금 현재 뭐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맞았는데 지금 공천관리를 하실 만한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할 과거에 하실 때 이분이 잘 아시는 것은 이제 주로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쳐내는 역할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것과도 하실 임무에 있어서도 좀 결이 다르다. 타격을 보여주기 어렵다. 어렵죠.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그러니까 이제 나뉘어지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손사래를 쳤다라고 했는데 교묘하게도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합류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파격적인 변화. 파격적인 변화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파격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완전히 되돌린다거나 이건 파격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잘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정당이 갖고 있지 아니한 것을 정책 방향을 잡아주는 거. 대표적인 얘기로 지금 그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그러니까 그 경제 민주화 이거는 사실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어떤 정책으로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파에선 보수 우파에선 굉장히 반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들이움으로써 중도가 딱 움직였잖아요. 두 번째는 민주당에 가서 이것을 했습니다. 아까 잘라낸다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잘라냈어요. 누구를 정청래 의원과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등 그러니까 운동권 정당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제거하면서 지난 일들인데 궁금한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줄 것인가? 어느 쪽에서 더 긴장을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사실 어느 쪽이 더 타격이냐면 사실 국민의힘이 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낙연 신당은 철저하게 호남을 베이스로 한 진짜 민주당 논으로 갈 거니까 민주당의 타격일 테고 그러면 그쪽과 전혀 다른 어떤 지형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차별화된 무엇인가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면 그쪽인 아니고 완전히 영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략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야죠. 수도권 또는 영남에 이제 초점을 맞출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지난 선거에서도 1, 2천 표 차이로 결판이 난 곳들이 많거든요. 이곳들의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은 뭐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겠지만 국민의힘도 충분히 주시를 하고는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에 이번에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결국 선거 판세에서 특히 이제 접전지 같은 경우에는 판세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예측이 힘든 총선 결과인데 특히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접전 지역에서는 만약에 제3지대에서 또 후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표가 갈리기 때문에요.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접전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이제 이종훈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적어도 이제 보수의 표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이제 신당은 이제 민주당의 표를 갈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각 정당이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낙연 대표가 어디로 출마를 할지 이준석 대표가 어떤 곳을 또 노릴지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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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계속되며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현재 간호 인력까지 투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는 최근 교수 아이디를 사용해 대신 약물 처방을 하라는 업무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의 간호사는 정맥에 관을 삽입하는 케모포트 시술 지시도 받았습니다. 모두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최근 전공의 공백으로 간호사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내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린 그 상황에서 간호사는 어떠한 진통제 하나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견뎌내야 되는. 대한간호협회엔 최근 사흘 동안 이 같은 피해 신고가 154건 접수됐습니다. 체열과 심전도 검사부터
수술 부위 봉합과 관 삽입, 의무 기록 대리 작성까지 다양합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는 불법 의료 행위인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간호사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으로 의료 현장으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간호사와 전공의들의 갈등도 속출합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고발하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맞대응에 나설 거라고 간호협회는 말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며 의료 공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권창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 때 이제 전화 연결을 해서 전해드렸는데 이제 서울 의대 교수들과 그 복지부 차관 간의 만남이 있었고 뭐 어떤 내용이 새로 나온 거죠? 일단 2시간 동안 어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구도, 대결구도가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겸직 해제 집단행동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 상당수가 지금 겸직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겸직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전문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겸직 해제 차원의 집단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이런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들도 여기에 동참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현재 아산병원 그리고 순천향대병원 교수진은 서울대 교수들의 의견에 연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 해제 움직임이 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이러면 사실 환자들의 입는 좀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이미 지난주에 대형병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대형병원 찾으신 환자들 상당히 참 애를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료 받는 데만 해도 적게는 2-3시간 이상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 또 수술 같은 경우 2-3달에서 6개월 이상 연기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리포트 보셨다시피 간호사들이 이 전공의들의 공백 업무를 메꾸기 위해서 사실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행위들 뭐 심전도 검사라든지 수술 부위 봉합이라든지 체열 이런 것들은 다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업무들까지 감당하면서 이것이 추후에 불법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번아웃 증후군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정부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이 상황이 간단치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의사단체 집단 행동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심각한 의료 공백이 계속해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 측 움직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의사들의 집단 행동 종료 시점까지 병원급까지 이 비대면 진료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 시작을 위해서 모든 절차 없앤 상황이고요. 초진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이 평일 진료 시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과 또 휴일 진료도 확대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의대 증원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각자의 입장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OECD 통계 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 수 그러니까 2.6명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3.7명인데 이에 비하면 1.1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있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이 고령화율까지 더하게 되면 의사 수 앞으로 더 많이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의료계는 지금 의사 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OECD 평균의 의사 수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 상황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과 일본을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2.6명이고요. 미국은 2.7명, 우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고령
고령화율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의사들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을 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가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그냥 둔다 하더라도 이 출생수가 감소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의사 수가 늘어나는 상황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게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와 관련해 첫 강제 수사까지 나선 상황인데 지금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들입니다.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3월이 되면 의료 대란 이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의사 선생님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환자 외면을 하고 집단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부 역시 이번 위기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이 정부와 의료계의 유연한 태도, 이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근거를 제기한 이 전문가들도 증원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을 주문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역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서 중재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 타협점 참는 노력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위기 빨리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12년 만에 친정팀 한화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해외 진출하기 전에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이것만큼 들고 있다는 아무래도 우승이죠. 네, 한국시리즈 우승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류현진 선수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 8년에 170억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2006년 하나에서 데뷔했잖아요. 그러니까 친정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요. 98승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2승만 더하게 되면 이제 100승인데 류현진 선수가 100승이 도달하는 게 목표는 아니겠죠. 올 시즌 목표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올해 나이가 37살인데 운동선수로서는 사실 적지는 않은 나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8년 계약.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달성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이 한국 프로야구 선수 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로 기록이 되는 셈입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해당 계약 기간이 구단별 연봉 상한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류현진 선수의 이 계약 기간 늘려서 이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 이 8년 동안의 목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 유일하다. 그 외엔 없다. 이런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다음은 트롯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스트롯3에선 준결승전에 진출한 톱10 멤버가 결정이 됐는데 관련 영상들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멈추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가네 네 곳에 누구나 한 번쯤 사랑에 울고 그 사랑에 웃기도 하지. 자, 뭐 누가 1등이어도 이상하지 않은 실력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나영 씨가 1등으로 준결승전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나영 씨 곡, 이 대곡 중에 대곡으로 알려졌죠. 김추자 씨의 님은 먼 곳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참가자 나영 씨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강약 조절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대 이 마스터 11명 중에서 무려 5명이 100점을 줬거든요. 그런 고득점을 할 만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고요. 마스터 중에 김현우 마스터 선곡이 기가 막혔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무대였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성 천재 빈예서와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윤서령이 맞붙기도 했는데요. 무대 함께 보고 오시죠. 그 모습이 안
몰래방아 인생 오도는 몰래방아 인생. 이 절절한 목소리에 지금 뭐 건무까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빈예서양과 윤서령 씨의 대결, 빈예서양이 조금 압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달랐습니다. 윤서령 씨가 건무를 보여줬는데 그동안 미스 미스터 트롯 시리즈를 쭉 봤을 때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는데 건무 퍼포먼스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관중들에게도 높은 점수 받았고요. 마스터들에게도 높은 점수 받아서 이 두 사람 간의 대결 구도 가운데서는 윤서령 씨가 빈예서양을 꺾게 됐습니다. 지난 대결에선 반전의 무대도 펼쳐졌는데 이 내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잊지 못할 서울의 밤 님 또한 떠나버린 꿈 말없이 꺼져버린 서울의 밤이여 젊은 날 뛰는 가슴 우평선까지 달려나가는 꽃을 높이 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일만 친구야. 네, 또 대국민 인기 투표 결과도 한번 알아보죠. 이번 주 1위 누구였습니까? 네, 감성천재로 알려진 11살 참가자죠. 빈예서양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주 1위가 배아연 씨였어요. 그런데 1위 자리 다시 탈환을 했고요. 2위는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깜찍한 모습으로 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소연 씨가 2위를 차지했고 배아연 씨 이번에는 3위에 안착했습니다. 정서주 씨, 염유리 씨, 미스김 씨, 오유진 씨 이렇게 탑7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이자 정월 대보름인 오늘 하늘이 대체로 흐립니다. 따라서 오늘 밤 선명한 보름달을 보긴 어려울 수 있겠고요.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에 빗방울이,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이 되겠고요. 전남에 5에서 10, 제주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5cm, 경기 북부와 강원, 전북 동부에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가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남해안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목요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